싱글 모드 설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싱글 모드 설치는 한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현업에서 싱글 모드로 하진 않고요. 싱글 모드는 보통 이제 교육용으로 아니면 테스트용으로 많이 하죠. 당연히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설치가 쉽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배우는 초기에 싱글 모드로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대의 컴퓨터만 이용하기 때문에 방화벽 설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개키 사본을 다른 컴퓨터에 복사해 줄 필요도 없죠. 그만큼 더 쉽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설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JDK를 설치해야죠. JDK를 설치하는데 하드웨어 버전이 뭐냐에 따라서 JDK 버전도 달라지는데요. 하드웨어 버전이 2.8 이상이면 1.7을 JDK 설치해야 되고요. 하드웨어 버전이 3점대라면은 1.8 이상은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것은 다운로드 받은 JDK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 타르 명령으로 푸는데요. 타르 명령을 실행시키는 것은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로그인 한 다음에 터미널 창을 띄우고 cd 한 칸 띄우고 물결 문의 하면은 이 물결 문의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거기서 타르-xf 명령을 이용해서 압축을 푸는데요. 압축을 풀려고 하는 파일이 있는 경로까지 같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타르 명령으로 압축을 펴면은 그것만으로도 설치가 되는 거죠. 하드 설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드 설치도 하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다면은 이거를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서 타르 명령으로 압축을 풀면 되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타르.gg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또 타르.gg 이거는 타르 파일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타르 파일은 압축 파일이 아니고 여러 개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묶어 놓은 파일이에요. 묶음 파일입니다. 이 묶음 파일을 다시 한번 압축까지 해 놓으면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묶어 놓은 걸 압축까지 해 놓은 거를 이제 좀 뒤에 gg가 붙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타르 명령으로 풀면 압축까지 같이 풀어줍니다. 오른쪽에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운로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명령을 실행시킨 겁니다. 만약에 다운로드한 이 파일들이 다운로드 디렉토리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은 경로를 다른 곳으로 설정해 주셔야겠죠. 보통 리눅스를 한글로 설치했을 때는 다운로드 디렉토리가 한글로 돼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영문으로 설치했다면은 이 디렉토리는 다운로드라고 돼 있으니까 경로는 여러분이 잘 설정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JDK와 하드볼 타르 명령으로 압축을 풀어 설치를 하고요. 다운로드 받는 것은 여기서는 뭐 좀 희미하게 돼 있는 부분에 wget으로 돼 있는데 wget 명령으로 받을 필요 없이 리눅스를 GUI 모드로 즉 윈도우 창이 뜨는 것처럼 설치를 했다면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죠. 자, 아무튼 타르 명령으로 압축을 풀어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bashr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리눅스에서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히든 파일이라고 해서요. 숨겨진 파일입니다. 보통 그냥 ls 명령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옵션 중에서 a 명령을 주고 실행시키면은 점으로 시작한 파일들도 볼 수가 있어요. .bashrc 파일인데 이 앞에 그 배시라는 것은 현재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쉘의 이름이에요.
쉘의 이름이 배쉬 쉘이고, 뭐 쉘을 설명하자면 긴데 각 리눅스마다 사용하는 스크립트 명령이 있는데 그 스크립트 명령이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C는 Run Configuration의 약자예요. 실행 환경 등을 배쉬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파일이죠. 이 파일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자동으로 불러져서 환경 설정이 되는 파일입니다. 배쉬 RC 파일을 열어서 맨 아래 부분에 익스포트 명령으로 자바 홈, 그 다음에 하드 폼, 그리고 패스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패스는 여기 보는 것처럼 두 개를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한 곳에 계속 쭉 이어서 써도 됩니다. 다만 저는 알아보기 편하게 자바 홈을 익스포트로, 그리고 나서 자바 홈과 그 아래에 있는 빈, 그리고 기존에 잡혀있던 패스를 새로운 패스로 설정하는 걸 한 세트로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드 홈과 하드 홈 아래에 있는 빈, 그리고 s빈 디렉토리를 패스로 지정한 걸 넣는데요. 뭐 저하고 똑같이 작성하세요. 익스포트 다음에 한 칸 띄고 자바 홈 뒤에 이퀄 앞뒤로 공백 띄시면 안 됩니다. 물결 무늬는 현재 사용자 홈 디렉토리라고 했죠. 그리고 JDK 여기서는 1.8.0 언더바 271.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JDK가 버전이 이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녹화한 영상의 시점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는 시점이 다르면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때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그리고 설치한 JDK 버전과 맞는 경로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를 설정하는데, 패스는 좀 독특하게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달러 패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달러 패스는 뭐냐면은, 달러는 기존의 환경 변수 앞에 붙는 특수문자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환경 변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콜론은 구분자고요. 콜론은 구분자고, 그리고 그 뒤에 달러 자바 홈 슬래시 b는 달러 자바 홈은 자바 홈 환경 변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니까 그 바로 윗줄에 있는 물결 무늬 슬래시 jdk 1.8.0 언더바 271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 슬래시 빈, 이것은 자바 홈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빈이란 디렉토리 안에 실행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실행 파일들을 어디서든지 실행시킬 수 있도록 패스에 추가해 주세요 이거예요. 패스라는 것은 윈도우에서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이 패스를 지정하면은 지정한 디렉토리 그 안에 파일을 경로 이동 없이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패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리눅스의 내부 명령어가 아닐 경우에는 명령어를 실행시킬 때 항상 그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아니면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실행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패스를 지정해 놓으면 그렇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바홈 빈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바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 C, 그리고 하드부 경우에는 JP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JPS가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세스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요. 이 명령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빈을 패스에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둡 홈도 하둡 설치된 디렉토리를 패스에 추가합니다. 여기는 하둡 버전이 3.1.4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버전을 설치한다면은 버전에 맞는 디렉토리를 설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하둡의 경우에는 하둡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다 패스에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패스에 그 다음에 구분자 콜론이 붙었죠. 그 다음에 하드 홈 아래에 있는 빈, 그 다음에 또 구분자 콜론이 붙었고요. 하드 홈 아래에 있는 s빈까지 패스에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패스 뒤에 그 다음에 자바 홈이나 하드 홈 뒤에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전부 다 붙여 쓰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VI 에디터를 좀 익숙하게 다룬다면은
요 파일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VI 에디터를 다루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면은 리눅스에 보면은 G에디트라는 게 있습니다. G에디트라는 것으로 열어서 편집을 하셔도 되는데요. VI 에디터 이용한다면은 여러분이 VI 에디터에서 I를 누르면은 인서트 모드로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 모드로가 되는데 말 그대로 글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를 다 입력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 입력했으면 콜론 그 다음에 WQ 하면은 저장해요. 저장하고 종료까지 해줍니다. 만약에 편집을 하다가 실수해서 저장하지 않고 종료할 거야 라고 하면요, 콜론 누르고 Q 느낌표로 하면은 그냥 종료가 돼요. 저장하지 않고. VI 에디터에서 요 4가지만 가지고 작업해도 무난하게 작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배시 RC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실행을 시키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오프 했다가 다시 로그인 하는 방법. 근데 그 방법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소스 명령으로 .bash RC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 파일인 아닌 그냥 일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소스 명령으로 실행시키는 방법. 로그오프거나 리눅스 재시작해도 되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참고로 소스 명령으로 실행시킨 것은 그 명령을 실행시킨 터미널에만 적용이 되니까 다른 터미널 창 띄워서 작업하려면은 그 터미널 창에서 또 똑같이 소스 명령으로 이 파일을 실행시켜 주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껐다 켜면 돼요. 재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은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때 자바 명령어와 하드 명령으로 버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버전 확인할 때 자바 명령 경우에는 자바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 하드분 마이너스가 없이 그냥 바로 하드분 한 칸 띄고 버전 해서 정상적으로 설치된 버전이 나오면 돼요. 여기는 뭐 잘못되는데요. 여기 지금 결과에는 1.3.1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2.271 설치했으면 여기도 271이 될 거고요. 그렇죠? 똑같은 버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사실 여기서는 요 예제에서는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자바를 직접 설치했지만은 자바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에서의 자바는 직접 설치한 자바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설치한, 즉 리눅스를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설치된 오픈JDK의 버전이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보여줘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설치된 오픈JDK가 1.8 버전이라면은 맨 뒤에 있는 마이너 버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나오면은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드부 버전은 맞게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JDK와 하드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싱글 모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하드 설정 파일은 1점대하고 그 다음에 2점대, 3점대가 좀 다릅니다. 하드 1점대는 이 설정 파일의 위치가 하드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컴프라는 디렉토리였는데요. 2점대하고 3점대는 바뀌었어요. 그게 하드 디렉토리 아래 etc 밑에 하드비라는 디렉토리로 바뀌었고요. 여기 아래 기본적으로 파일 3개를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먼저 hadoop-env.sh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JDK 경로로 설정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자바 홈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데 2점대에서 설정하지만은 3점대에서는요 안 하셔도 돼요. 따로.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bashrc 파일 했었잖아요. bashrc 파일에 설정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드 설정 파일 디렉토리 아래 core-site.xml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뭘 설정했냐면은
파일 시스템 디폴트 이름을 설정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VI 에디터로 이 파일 열어서 configuration이라는 태그가 있고 거기 아래 property라는 태그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property 태그 추가했는데 name은 fs.default fs고요. 그 다음에 value가 htfs 그 다음에 저기는 여기 지금 로컬호스트라고 써져 있는데요. 로컬호스트 대신에 여러분이 리눅스를 설치할 때 그 리눅스에 설정해서 했던 호스트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거는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에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에 호스트 명을 적는 거고요. 뒤에 콜론 9000번은 디폴트 포트 번호니까 그냥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점대를 설정했잖아요. 3점대에는 워커즈라는 파일이 또 있습니다. 워커즈라는 파일 열어서 이거는 데이터 노드의 호스트 이름을 적어요. 데이터 노드의 호스트 이름을 적는데 현재 여기는 로컬호스트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따로 네임노드나 데이터 노드의 호스트 명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로컬호스트를 현재 컴퓨터를 가리키는 루프백 어드레스로 사용되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워커즈란 파일은 2점대만 하더라도 슬레이브즈였는데 슬레이브즈는 왠지 어감이 안 좋잖아요. 2점대만 하더라도 네임 노드를 마스터,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를 슬레이브 이렇게 불렀는데 왠지 주임과 하인 이런 좋지 않은 어감이 있어서 3점대부터는 슬레이브즈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워커즈란 단어를 쓰죠. 이렇게 싱글 모드로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SSH 키라는 걸 생성합니다. 이 SSH는 뭐냐면은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된 통신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둡은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가 있잖아요. 네임 노드는 데이터 노드에 쓰기 권한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노드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로그인 하지 않고 SSH 공개키 4번을 배포해서 비밀번호 없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하둡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 로그인하려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먼저 SSH 키를 생성하는데 SSH 키 생성하는 것은 SSH-keygen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되고요. 뒤에 -t RSA는 -t는 키의 타입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SA, 또 하나는 TSA. 디폴트는 RSA로 돼 있어서 뒤에 -t RSA는 생략이 가능해요. 입력 안 해도 정상적으로 키가 만들어집니다. 실행시키면은 처음에는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 디렉터리는 어디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폴트 디렉터리가 홈에 하둡에 .ssh 그리고 그 뒤에 id _RSA 이렇게 돼 있는데 홈 아래 이 하둡은 사용자 계정이에요. 우리가 계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홈 뒤에 있는 그 디렉토리 이름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노바라고 아이디를 만들었다면은 저 디렉토리는 하둡이 아니고 노바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입력이 돼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디폴트 값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똑같은 걸 2번 입력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엔터를 치세요. 엔터를 2번 치시면은 비밀번호 없이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id RSA라는 파일, 이게 뭐냐면 개인키, 그 다음에 id RSA.pub라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거는 공개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서 지문과 인증서 지문의 이미지는 참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개인키와 공개키가 만들어지면은 .ssh라는 디렉터리로 이동을 합니다. cd 명령으로 .ssh 디렉터리로 이동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으로 시작하면은 숨겨진 파일이나 폴더라고 했죠. 그냥 lsm 하면 안 보여요. .ssh 디렉터리로 보시려면은 ls 한 칸 띄고 -a 옵션을 주고 실행시켜야 .ssh 디렉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저 .ssh 디렉터리로 들어간 다음에 공개키 4번을 하나 만드는데, 공개키 4번은 파일 이름이 이렇게 authorized underbar 퀴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도록 복사를 해주세요. cp는 카피의 약자죠.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앞에 원본 파일, 뒤에 새로 만들어진 4번의 파일명을 입력하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ls 명령으로 확인해 봤을 때 요 3개의 파일이 있어야 돼요. 이거 외에도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닌데 SSH로 어딘가에 접속하다 보면은 known host라는 파일 명이 하나가 생성이 되곤 해요. 그거는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authorized underbar keys라는 파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싱글 모드가 아니고 멀티 분산 모드라면은 이 authorized keys 파일을 데이터 노드에 복사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현재 이 컴퓨터에 그대로 복사해 놓은 이유가, 싱글 모드는 한 대로, 이 한 대가 네임 노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데리 네임 노드도 되게 만들 거니까, 말 그대로 한 대로 여러 개의 노드 역할을 하도록 만들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키 생성이 만들어지고 공개키 4번도 복사가 되면은 사실 몇 가지 설정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만 두고도 네임 노드를 포맷하고 바로 하드업 클러스터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하드업의 설정 파일을 추정하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하드업의 설정 파일을 추정하면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JDK 하드업 설치하고, 그 다음에 SSH 키 생성하고, 그리고 모든 값을 기본 값으로 놓고 사용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윈도우 설치하기 전에 하드디스크 포맷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드업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전에, 하드업을 설치했고 사용하기 전에 네임노드로 포맷을 해야 되는데요. 네임노드 포맷은 반드시 1회만 하셔야 돼요. 하드업을 운영하는 도중에 네임노드 포맷을 다시 하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포맷을 하게 될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 이미지가 초기화가 돼요. 이 파일 시스템 이미지는 초기화되지만 포맷을 했다고 해서 기존 데이터들의 블록은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블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파일 시스템 이미지만 초기화되기 때문에 리눅스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기존 데이터 블록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접근이 안 되는 쓰레기 데이터가 되겠죠. 어쨌든 파일 시스템 이미지를 초기화해버리면 기존 데이터는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도 복구가 안 되고요, 읽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임노드 포맷은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네임노드 포맷은 HDFS 명령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뒤에 네임노드란 명령 부병 서브 커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포맷이란 옵션을 통해서
포맷을 합니다. 포맷 하면은 로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러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요런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안에서 요 내용이요. 템프 밑에 하둡 다시 뭐뭐뭐 밑에 DFS에 name has been successfully formatted라고. 여기 제가 일부러 이 뒷부분을 이탈릭체로 썼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사용자 계정이에요. 사용자 아이디이기 때문에 사용자 아이디를 여러분이 다르게 만들면은 저 부분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포맷이 됐다면은 여러분이 포맷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cd 명령으로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템프 아래 하둡 다시 뭐뭐뭐 아래 dfs 아래 name 아래 current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노바는 id라고 했죠. 사용자 id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ls 해봤을 때 몇 개의 파일이 보여지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파일 시스템 이미지,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이미지 .md5 요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 파일 시스템 이미지인 거죠. 여기에 뭘 저장하냐면요, 말 그대로 하둡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의 블록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삭제가 되면은 파일 시스템 이미지가 손상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중요한 파일입니다. 싱글 모드 설치하고 포맷을 했다면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은 하둡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 s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sbin 디렉토리 아래 start-dfs.sh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실행시키는데, 앞에서 여러분이 패스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셨다면은 경로 없이 그냥 바로 start-dfs.sh에서 실행시켜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하드 분산판 시스템이 실행이 되면은 맨 처음 그 화면에 보는 이 몇 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경고 메시지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네임 노드가 데이터 노드에 접속을 할 때 데이터 노드의 공개키 4번을 통해서 인증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네임 노드 입장에서 데이터 노드에 접속을 하는데, 데이터 노드를 신뢰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항상 yes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버전에 따라서 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오면은 ye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고요. 안 나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2점대 버전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3점대 버전에서는 출력이 안 되니까 뭐 나오면은 yes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한 번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임 노드에서 데이터 노드에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접근할 때 이 데이터 노드를 믿냐 이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노드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으면은 네임 노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접속을 할 때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드 클러스터가 실행이 된다면은 jps라는 명령으로, 이 jps 명령은 어디 있냐면요, 자바 홈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자바 홈 디렉토리 안에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 안에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자바로 만들어진 데몬들 또는 프로세스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JPS 명령을 실행시켰을 때 데이터 노드, 그 다음에 세컨더리 네임 노드, 그 다음에 네임 노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에
박스를 쳐서 요 내용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요. 요건 다른 내용입니다. 좀 위동이 너무 왼쪽으로 가 있어서 그런데요. 요렇게 이제 3개의 데몬이 떠야 되는 거고, 앞에 보이는 뭐 숫자는요,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PID인데 숫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JPS 명령이 없다면은 얘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눅스에 프로세서로 확인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ps-ef, 그 다음에 수직바, grep, 그리고 이제 내가 찾고 싶은 프로세스들을 지정하는데요. 이렇게 ps-ef 명령으로 직접 프로세스로 확인해야죠. 이 명령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JPS 명령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근데 JPS 명령은 자바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빈이란 디렉토리 안에 있고, 이게 잘 되려면 패스를 잡아 주셔야 돼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거는 3점대에서 실행하는 결과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여기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버전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3점대에는 바로 노운 호스트로 데이터 노드 호스트가 추가되고 yes, no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2점대에서는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물어보면 반드시 yes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실행시키는 거죠. 실행시켜서 여기 보시면은 한 컴퓨터에 네임 노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그리고 세컨더리 네임 노드까지 같이 실행이 되죠. 싱글 모드니까요. 컴퓨터 하나가 뭐뭐의 역할을 한다고요? 얘가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 그 다음에 또 데이터 노드, 그 다음에 세컨더리 네임 노드, 이 3가지의 노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면은 성공인 거죠. 사실 뭐 할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싱글 모드에서는 쉽게 하드 클러스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은 JPS 명령으로 하드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지만은 브라우저로 통해서도 파일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브라우저에 제 컴퓨터는 192.168.192.129 이렇게 나오는데 IP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윈도우에서 실행시키는 건 안 되고, 여러분이 리눅스 안에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이용하셔야 돼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2점대 버전과 3점대 버전이 뭐가 다르냐면요, 이렇게 포트가 좀 다릅니다. 2점대는 50070, 그 다음에 3점대는 9870인데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 리눅스 IP 어드레스 있잖아요. 리눅스 IP 어드레스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리눅스에서 if config 명령에서 IP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쉽게 http 하고요. 그 다음에 127.0.0.1 그리고 콜론 9870 3점대라면 이렇게 하고 실행시켰을 때 화면에 보이는 이 서머리 화면이 나와야 돼요. 127.0.0.1은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루프백 어드레스라고 해서 자기 자신 컴퓨터의 IP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머리에 라이브 노드 수가 반드시 1이 나와야 돼요. 이 라이브 노드 수는 요거는 데이터 노드 수를 의미하거든요. 데이터 노드를 하나라고 했으니까 왜 하나죠? 한 대로 네임 노드도 사용하고 데이터 노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네임 노드도 사용하니까 1이라고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nfigured capacity가 약 17.57GB인데 요거는 리눅스를 가상화 시킬 때 하드의 크기를
20GB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눅스 설치하고 이것저것 빼고 남은 게 약 17.57GB 정도로 남는데, 숫자는 여기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화면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나중에 과제를 내주는데요. 과제는 전체 분산 모듈을 설치해서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뭐 자세한 과제 내용은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구두로 얘기하면요, 요 화면을 최종적으로 캡처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 여기 요 과정에서 최종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죠? 성공인 거예요. 성공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요, 요 경우에요. 맨 아래에 있는 자바 홈이 설정이 잘 안 돼서, 그때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VI 에디터로 어떤 파일을 열냐면요, 하드 홈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etc 밑에 하둡 밑에 hadoop-env.sh 파일이 있어요. 요게 하둡 설정 파일이거든요. 하둡 환경 변수 설정 파일인데, 3점 때는 이거 자바 홈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일부 버전에서는 반드시 자바 홈을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자바 홈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라고 하면 이 파일을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사실 그 전에 아까 .bashrc라는 파일이 있었잖아요. 이 bash, 그 전에 아까 .bashrc라는 파일이 있었잖아요. 이 파일에 환경 변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파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를 실행시켰을 때 에러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에러 메시지는 로그 디렉토리는 하둡 설정 파일, 하둡 홈 디렉토리 아래 로그즈란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 안에 하둡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노드 구분, 뭐 네임 노드인지 데이터 노드인지, 그리고 호스트명, 호스트명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로컬호스트라고 돼 있을 거고요. 그 뒤에 .log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보시면은 에러 메시지의 원인을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한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시란 명령을 통해서 저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그러면 들여쓰게 돼 있는 부분의 첫 번째 행이 예외가 발생한 원인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네임노드의 파일 시스템 이미지는 아까 네임노드 포맷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템프 디렉토리 아래 하둡 다시 사용자명, 만약에 사용자를 하둡이라고 하면 여기 뒤에가 하둡이 될 거고, 사용자를 노바라고 하면 여기가 노바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dfs, 그리고 네임이란 디렉토리에 자동으로 저장되죠. 데이터는 데이터 블록이 저장되는데요. 아직 데이터를 하나도 저장 안 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데이터는 템프 밑에 하둡 다시 사용자명 밑에 dfs 밑에 데이터 디렉토리에 저장되는데, 이 두 개의 디렉토리 아래 바로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아래 다른 서브 디렉토리가 있고, 그 서브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야만 파일 시스템 이미지 또는 데이터 블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아까 네임노드 포맷은 딱 한 번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맷이 잘 됐는데 포맷이 안 된 것 같다 해서 네임노드 포맷을 한 번 더 했어요. 이 경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네임노드로 포맷한 다음에 다시 포맷했을 경우에 이때는요 데이터 노드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임노드로 포맷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블록풀 아이디라는 것이 새로 생성이 돼요. 근데 블록풀 아이디가 다르면은 데이터 노드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포맷을 했다라면은 데이터가 저장된 디렉토리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거. 만약에 사용자가 하둡이라면 여기가 이제 하둡으로 돼 있을 거고, 노바라면 노바라고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데이터 아래 DFS 아래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요거 아래에 있는 걸, 요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다시 실행시키셔야 돼요. 뭐를? 클러스터를 다시 실행시키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리눅스 설치하는 것부터. 어쩌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오류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싱글 모드에서 보존 네임 노드도 있잖아요. 보존 네임 노드에 파일 시스템 이미지 4번이 저장된 디렉토리는 DFS의 네임즈 세컨더리라는 디렉토리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싱글 모드로 설치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리눅스에 직접 코딩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